이 사건들 중에서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게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 공작 사건 아닙니까? 네. 그죠? 낙선 공작 사건의 변호인이. 네. 저는 이제 그게 아시다시피 김기현 시장을 제가 돕고 있는데, 김기현 시장이 뭐 어떤 피의자가 아니니까 뭐 변호인이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어떤 법률적인 조력자로서, 그리고 이것이 김기현 시장 개인을 제가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당의 이제 법률 자문 부위원장의 직함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권의 어마어마한 어떤 선거 공작 게이트로 그렇죠. 비화될 수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최고 피해자이고 당사자인 김기현 시장으로서는 일종의 들어가서 그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하는 것이 일종의 법적인 투쟁인데, 저는 그것이 심리적으로 참 힘들고 외롭지 않게 그것을 도와주고 법률적인 조력, 또 그러고 나아가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꿋꿋하게 해 나가도록 나름대로 또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대 사건, 4대 사건 중에서 제일 큰 게, 또 가장 악질적인 게, 또 한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은 당연히 검찰과, 그렇죠. 검찰이 청와대 권력과 합작해가지고 1950년대에 자유당식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럼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시장 선거가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재작년입니다. 6월 바뀌었으니까. 13일. 재작년 6월 13일 날 전국적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의 중에서 이제 울산시장,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광역시장 선거에서 정말 선거 한 3개월 전까지 그야말로 압도적 우세를 그렇죠. 보여주던 당시 현 시장, 김기현 시장이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하는 상황이었고, 또 한편 지금 이 어떤 게이트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이 현재의 시장, 송철호 시장, 그 당시는 이제 변호사였습니다. 이 송철호 씨는 일종의 뭐 소위 민주당 후보로서 선거를, 민주당 내지는 그 민주당과 어떤 연계되는 그런 정당 그걸로서 선거를 여러 번 쳤으나 계속 떨어졌던 그렇죠. 사람인데, 어쨌든 그 송철호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변호사, 그렇죠. 법조인으로서 오랫동안의 교분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꼭 당선시켜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표적을 했고, 그러니까 현재의 청와대 또 민주당 기타 어떤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 총동원돼서 어쨌든 검찰을 제외하고 경찰까지 이렇게 합체를 해서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한 부분인데, 그것이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 가지는 김기현 시장 경쟁관계에 있는 유력한 경쟁관계, 어쩌면 굉장히 그 송철호 입장에서는 버거운 상태죠. 버거운 현 시장을 깎아내리는 측면, 그것이 경찰에게 소위 하명을 해서 뭔가 그렇죠. 김기현 시장 주변을 샅샅이 그렇죠. 이잡듯이 뒤져라, 먼지 들듯이 수사를 해라고 하는 그것이 한 꾸러미. 또 한편으로 송철호 그 당시 후보죠. 또 후보도 되기 전에 그냥 소위 선거를 아주 한 10개월 이상 앞둔 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전혀 어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송철호 후보를 띄우는 소위 그 공천을 주기 위해서 그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 유력시 되던 경쟁자들을 주저앉히고, 그렇죠. 이 송철호에게 공천을 주고, 또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재의 정권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이런 포지티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는 네거티브고 하나는 포지티브.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는 깎아내리고 정치적 타격을 주는 그것을 한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보면 결국 선거 개입인 것이죠. 요 하나가 또 민주당 안에서 공천받는 과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추미애 그렇습니다. 대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송철호 그 당시 변호사를 소위 후보로 만들고 또 본선에서 이기게 하는 그렇죠. 그 과정에서 후보로 만드는 과정이 소위
그 민주당의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 공천을 이렇게 노리던 더 유력한 임동호 씨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예컨대 뭐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하고 일종의 뭐 메간 매직 비슷한 그런 행동도 해가면서 또 다른 어떤 정치적 하나의 어떤 이 보상책을 제시하면서 후보로 만들었다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포지티브. 그때 당대표가 추미애 씨. 그렇습니다. 그러고 추미애 씨 측근이 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전에 어떤 교섭이 있었고 예. 또 청와대 차원에서 미는 것은 청와대의 예. 또 이 관계 비서관실에서 소위 그 송철호 씨와 예. 그 수하의 캠프에 있던 송병기 부시장. 예. 송병기 부시장은 지금 현재 지난 연말에 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부시장은 원래는 그 울산시청의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임기 수행하는 가운데 초반에 근무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놀고 있는 상태에서 예. 소위 송철호 캠프로 들어가서 이러한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그렇죠. 이를테면 부시장이 됐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울산시장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공작들이 지금 다른 조국 일가족 수사, 유재수 사건, 감찰 무마, 우리들 병원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예컨대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권력형 비리라고 예. 할 수 있는 반면 예. 이 울산시장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그걸로서 그 더구나 경찰이 동원됐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 죄질이나 또 사안의 중대성은 비교가 됩니다. 비교합니다. 이거는 정권 무너집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정쟁 국가 같으면 이 정도 사건이면 특히 내각제면은 그렇습니다. 저 총선거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정치계에서 여러 가지 정쟁들이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주된 혐의가 뭐였냐면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별거 거 가지고. 또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 교도소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공천 개입으로 지금 2년을 지금 내였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탄핵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지만 그렇죠. 그 어떻게 했던 사건도 결국 선거 개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부정은 어떤 개인적 소위 뇌물 수술한 이런 부정부패 행위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더구나 제일 위에 이 사건의 제일 위에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밑에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 정부기관 심지어 경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무리 그리고 이걸 하면서 억울한 사람을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 그죠? 김기현 씨 주변에 네. 있었던 세 사람을 네. 경찰이 얽어매가지고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당수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도덕과 불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대표님도 모르는 또 약간의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년 전, 우리 선거가 2017년 6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 3월 달에.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에. 그렇군요. 2018년 6월에 선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2018년 3월, 즉, 울산경찰에서 김기현 시장을 이를테면 공천 발표 날 시장실 압수수색할 그 무렵에 제가 그 동생을 또 제가 변호를 했었습니다. 김기현 동생. 김기현 시장,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에 대한 그 하명 수사의 내용이 김기현 시장의 그 비서실 등 측근 그렇죠. 관계자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죠. 수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기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김기현 시장하고 저하고는 이제 좀 이렇게 학교 동문관계로 기존 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동생을 긴급 체포해 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울산에서 내려서 그 길로 바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그 동생을 면회를 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경찰에서 저는 이만큼 하명 수사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더라도 야, 이거는 선거 앞두고 현직 시장의 동생을 이런 식으로 체포해서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게 선거 때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이거는 제 어떤 법률가적인 판단으로 아니에요. 그래 결국은 영장 청구까지 된 것을 제가 가서 또 변호를 해서 영장이 다행히 그건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판사님이 보실 때도 너무나 황당하니까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꺾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시장 주변을 뒤지고 이번에 알게 된 일인데 김계시장 말로는 그 몇 달 동안에 측근들에 대해서 39차례의 계좌 추적 영장,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그런 것이 청구됐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대통령이 한 분 관심을 보이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수사기관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생사람을 잡고 자격 없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이런 결과를 맺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여러 가지로 저 선거 부정으로 혼난 사람들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3.15 부정선거가 4.19를 촉발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 뒤에 5.16 이후에 최인규가 사형 집행이 됐잖아요. 그때 내무장관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책임진 사람이 최인규 내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왜 사형 집행됐느냐 하면은 사형됐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4.19 때 경찰을 시켜서 발포를 해가지고 사형 집행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내무장관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홍진기 씨가 내무장관이었고 이 사람이 사형 집행된 이유는 부정선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관례가 있어요. 역사까지 소상히 부정선거 하면 사형 집행될 수도 있다는 관례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의 어떤 그 범죄의 그 중요성, 심각성은 그렇죠. 아니 쿠데타죠 뭐. 아니 지금 말하면 선거 부정이 쿠데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번 선거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도 현재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예를 들어서 조국 사건이랄지 우리들 병원 사건 정도는 뭐 관계인 그걸로 끝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다고 봅니까? 예, 저는 잡고 있다고 봅니다.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래서 공수처도 공수처도 지금 공수처 단계는 아니죠. 이제 이 사건은 공수처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형사법상 증거라는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이 사건에 소위 관여된 어떤 그런 부분 입증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 이 사람은 꼭 당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송병기의 그 일지에도 대통령의 그런 관심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충분한 심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소위 우리가 증거를 찾는 부분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대목인데 이 수사팀의 아까 말씀드린 해체는 아니로되 수사팀의 상당한 전열에 지금 어떤 지금 상처를 지금 손상을 지금 추미애 장관의 당면 문제는 이 울산 시장 부정선거 수사를 어느 정도 막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안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사도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그런 측면 또 중기적으로는 또 그 밖에 검찰 전체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또 측면이 있겠지만 다시 이제 추미애 씨로 이야기 들어오면은 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인사를 독단적으로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검찰총장 협의 안 하고 검찰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전부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를 신규로 임명하고 보직을 이렇게 이제 보직을 주는 거에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협의는 아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의견을 듣는 것을 이 총장 장관 간에 협의를 한다고 우리는 보통 검찰 안팎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지금 추미애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아니고 그냥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고 그건 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의견도 안 듣겠다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지금 취임하고 총장과 장관이 아직 대면했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보통 말이죠. 제가 봉직하고 있는 동안에 장관이 수없이 새로 취임을 하고 할 때에 보통 장관 취임식을 하면
간부들이 도열해서 취임식장에 설 때 총장은 거기 서지는 않습니다. 예. 총장은 취임식 전에 먼저 와서 그렇죠. 인사를 하고 그렇죠. 자리를 이석하고 나머지 이제 이 검찰 간부들이 서서 취임식장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 이 상황은 그런 절차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총장과는 얼굴도 안 보겠다는 그러한 추미애 씨의. 근데 검찰 인사는 이번에 정기 인사입니까? 한다면은. 정기 인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웬고하니 어쨌든 장관이 바뀌고 총장이 바뀌면 또 기본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윤석열 검사장을 총장으로 5기수나 예. 낮은 사람을 땡기는 과정에서 중간에 인사 공백이 생기는 통에 기수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를 7자리인가 비워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채워넣기 한 인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인사는 성격상은 정기 인사라고. 그런데 이 인사의 초점은 이번 이 조국 수사팀 그리고 울산 수사팀의 책임자인 그 부장 검사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자리 7자리 검사장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의 예컨대 조국 수사를 지휘한 것은 한동훈 반부패 수사부장이고 그것이 옛날 중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공공수사부장, 옛날에 공안부장이라고 불렀던 이 중수부장, 공안부장이 총장의 이 좌청룡 우백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 전에 총장과 함께 그 인사를 했고, 배치가 되었고, 이 현재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검장 또한 6개월 전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장관이 교체돼서 예전과 같이 인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못 건드립니다. 그렇죠. 왜? 간지 6개월밖에 안 됐고 또 지금 중요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부분적인 미세 조정은 하더라도 그렇죠. 이 수사의 핵심 간부들은 손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인사이동 연한이 찼다 하더라도 그렇죠. 인사이동 연한이 찼다 하더라도 중요 수사가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테이 좀 보직을 연장합니다. 유지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마 지금 위에 자리가 비었다는 이유로 승진시켜가지고 보낸다. 승진시켜서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모양은 그렇게 영전의 모양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 수사 실무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이미 수사가 불가역적으로 나가서 되돌릴 수는 없다. 약간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어떻게 보면 조국까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건 바로 울산시장 선거에 관련된 선거 수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여러 가지로 관측된 어떤 기류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지명이 되고 청문회를 거쳐서 대략 1월 초 10일 전후에는 부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 된 상태에서 이 서울지검의 그 울산시장 선거 수사팀이 밤낮도 없이 휴일도 없이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집중적이고 어떤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김기현 시장을 도우면서 이제 검찰에 몇 번 가서 이렇게 그 수사를 지켜볼 때 평상시보다 수사의 어떤 속도를 많이 내는구나. 또 그것은 이 수사팀들이 나름대로 장관이 와서 이 수사를 이런 식으로 중단을 시키거나 사실상 중단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을 할 거에 대비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수사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송병기 부시장을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영장 청구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상시 상황 같으면 영장 청구 시점이 조금 더 어떤 수사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것 역시 하나의 어떤 이 수사를 더 흔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기 위한 어떤, 물론 그것이 수사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안 자체가 그러한 사안인 만큼. 그런데 이게 중요 피의자를
일단 구속시켜 놓으면은 수시로 부를 수 있으니까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속할 감도 안 되는 것을 단순히 수사 편의만을 생각해서 구속할 수는 뭐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 수사가 충분한 어떤 그 구속할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혐의가 확인되고 소명이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구속을 함으로써 이제 이 수사가 본격화된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증거 어떤 인멸이나 훼손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실상을 보면 구속이 안 되면 마치 수사의 동력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빠진 것처럼 해석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검찰이 지금 한국 전체의 권력 관계에서 보면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게 말이죠.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게 좌파 정권입니다. 좌파 정권은 패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청와대 집권 여당 다수의 언론, 압도적 다수의 언론, 방송 편이죠. 그리고 각종 동원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단체 이렇게 딱 스크립이 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호가 불가능한 조국까지도 변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검찰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참 희한하게도 검찰과 야당이 지금 같은 편에 서 있고, 그게 모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 광화문에 모이는 애국 시민들 편에 서 있고, 언론 중에는 그래도 조선일보 같은 매체가 서 있고, 이렇게 쫙 나누어 보면은 검찰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지금까지는 있었어요. 그게 이 정권으로서는 참 버거운 존재고, 더구나 이제 선거철로 들어가니까 이 검찰 인사나 윤석열 약화시키기가 여론의 반발을 불렀을 때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계산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원래 오래전서부터 사면 초과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마땅한 수사를 해도 결국 이제 적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무리한 수사까지 해놓으니까. 또 그런 데다가 또 검찰이 또 무리한 수사도 또 했고. 좌우로 욕먹게 생겼어요. 적폐 수사 전에도 저는 평상시에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비리 사건, 기업 비리나 기타 어떤 우리 소위 특수부의 수사에 있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법에 부여된 권한이 한 70% 정도만 저는 행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권한이 있다 해서 아침 대바람에 집에 가서 압수수색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적법할지 모르나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은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상장 기업에 들어가서 마구 이거를 막 참 뭡니까? 참 뒤지듯이 뭐 이렇게 상자째 서류를 갖고 나오면 그 기업은 문제가 된 그 비리가 그 기업 활동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한번 받은 사람들이 전부 검찰에 대해서 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적폐 수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검찰을 지금 현재 광화문에 나오는 애국 시민이나 기타 보수 언론에서도 사실 요 한 3-4개월 전까지 조국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 우리가 표현 안 해도 검찰이 거의 공적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공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지금 총장만큼 지금 그야말로 냉탕 온탕을 참 이런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검찰로서는 더더욱이나 이 정부 여당이 각을 세우고 눈을 부라리고 완전히 지금 무슨 칼춤을 지금 추는, 저는 이 인사가 뭐 거의 학살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또는 어떤 그 아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뭐 이름으로 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서 그냥 어떤
어떤 자신의 거치에 관한 결단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근데 사실 공직자가 이런 부당한 인사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사실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을 거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현재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건대는 윤석열 총장이 저는 버텨야 한다. 버텨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렬하게 산화하면은 멋지게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법치주의에 마지막 뚝이 무너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요 몇 달 상간에 제가 나름대로 이 검찰 안팎의 기류를 볼 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수사팀과 총장 간에 굉장한 일체감, 원팀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대로 총장이 상급자니까 총장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검찰 전체를 놓고 맞습니다. 보면 그 수사라인에 있지 않은 검사들 가운데는 뭐 생각에 약간의 어떤 뭐 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수사팀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렇죠. 일종의 공감대를 가지고 상황 안에 일체감을 가지고 수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청와대가 이렇게 검찰을 마구 이렇게 무슨 칼로 찌르는 어떤 그런 학살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검사들이 뒤따라오는 후임으로 가는 검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이라기보다는 수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맞게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의 사명감,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정의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뭐 권력을 빙자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대 우리나라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 건 처음이거든요. 거의 처음이라고. 거의 처음입니다. 뭐 한두 사건 가지고 했지만 이거 검찰 대통령 권력과 맞서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이렇게 맞서는 이건 처음이고 여기 결과는 한쪽에서 우리 사법부에서는 법원은 상당히 흔들리는데 그래도 검찰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우리 법치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안도감도 일방 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외롭겠다 생각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 내부의 단결이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무리 추미애 씨가 사실은 적폐 수사하던 기간 중에는요. 제가 이렇게 기류를 들어보면 약간의 좀 말은 못하겠지만 약간의 일체감이 좀 와야 되는 느낌. 거기다가 왜 한때 미투 어쩌고 해서 안에서 그러한 어떤 그 일들도 있었고 해서 좀 어려운 어떤 기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이렇게 일체감이 느껴집니다.